교과서 72쪽, 73쪽에 대한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에 보면요. 민영수공업의 발달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영수공업,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라는 거죠.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대동법이 실시가 돼서 제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이 발달했었습니다. 자, 관영수공업은 조선 전기에 발달을 했었는데요. 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죠. 그런데 이것은 수공업자가 관청에 소속돼서 관수품을 제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쇠퇴하게 되고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수공업 방식 중에 선대제 방식이 있습니다.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리고 대자는 대가의 대자죠. 그래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 미리 자금과 원료를 지급해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이 수공업을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18세기 말 이후에는 일부 독립 수공업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가면 광업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광업의 활성화는 배경을 보면 수공업이 발달해서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요. 또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실 그 정부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민간 광산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모든 광산을 국가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국가에서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대신에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덕대라는 단어입니다. 덕대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CEO가 되겠죠. 상업 자본이 이제 그 투자가 되면 여기에 혈주와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요. 이 전문 경영인, 덕대가 전문 경영인인데요. 이 전문 경영인 덕대가 광산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과 협업이 발달하고요. 자본, 경영, 노동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공업과 광업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거 둘 다 특징이 뭐냐면요.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영 수공업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민영 수공업을 발달하는 거고요.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전기에는 광산을 정부가 모두 다 운영을 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민영 광산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업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상업 정책은 조선 전기만 해도 중농 정책을 내세워서 상업을 통제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중농 정책을 내세워서 상업을 통제했죠. 그래서 일부 시전 상인에게만 상업 활동을 허용했지만, 자, 이제 조선 후기예요. 이건 조선 후기의 특징이 되겠죠.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의 활성화,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양난 이후에 도시 인구가 증가했고요. 농업과 수공업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한 공인, 자, 우리가 공인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대동법이 시행되면 공인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공인이 굉장히 많은 양의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앞에서 배웠고요. 여기 보면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공인과 사상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인 같은 경우는요,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을 했고요. 관수품, 나라에 납품해야 되는 물건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공업 발달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가 대동법에서 공인을 아주 중요하게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시전 상인과 공인 이런 사람들을 국가와 관련된 국가에서 허용해 주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상권을 확대합니다. 특히 이 통공 정책이 실시되는데요. 이 통공 정책이라는 건 정조 때죠. 정조 임금님이 신해년에 내려서 우리가 신해통공이라고도 합니다.
신해년에 내려져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공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겁니다. 금난전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죠. 우리가 난전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되겠죠. 예, 길거리에서 물건을 그냥 내놓고 파는 노점상인데요.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원래 조선 전기까지는 금난전권이 너무 강했어요. 정조가 폐지하기 전까지는 금난전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종이를 파는 시전 상인입니다. 시전 상인. 제가 종이를 파는 시전 상인이에요. 종이를 팔아요. 그러면 나는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점포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의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길바닥에서 종이를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점포세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는 A라는 사람이 파는 종이는 뭐 싸겠죠. 예를 들어 A가 1,000원에 판다면 저는 가게세하고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니까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A라는 사람한테 종이를 사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전 상인인 내가 A한테 가서 그 종이 다 찢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금난전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폐지가 됐으니까요. 누구나 장사를 자유롭게 하게 됐겠죠. 그래서 사상의 활동 자유가 확대됐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독점적 도매상인. 독점적 도매상인인 누가 등장하냐면 도고가 등장합니다.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도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허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교과서 74쪽에 보면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의 영향이라고 해서 도고 상인의 등장에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됐대요. 그런 지 얼마 안 되어서 2배 값을 받은 장사꾼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치렀다. 허생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도고라고 합니다. 한 가지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가지고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을 도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고가 성장했고요. 그 외에 사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교과서의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어요. 73쪽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경강상인은 경자가 서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경강상인이라고 하고요. 서울상인이겠죠. 송상은 개성상인, 만상은 의주상인, 내상은 동래상인, 부산이죠. 유상은 평양상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사상들이 크게 융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양난 이후입니다. 양난 이후.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상품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졌고요. 상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성에서 시전의 수가 증가하고요. 당연히 지방 장시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시를 뒤집으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장시를 5일 만에 열리니까요.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5일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5일장이 열리고요. 주변 장시하고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포구 상업이 발달합니다. 포구는요,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운송을 하려면 뭐를 이용하냐? 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품 유통의 거점으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무역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외무역, 우리가 국가에서 허가한 무역을 개시무역이라고 하고요. 사적으로 하는 무역을 후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도 굉장히 성행하게 됐고요. 화폐 유통이 확대가 돼요. 여러분 이 상평통보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자 73쪽에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상평통보가 왜 중요하냐면 조선 후기 숙종 때 유통되는 처음 이제 발행이 되는 화폐인데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화폐가 상평통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단어로 상평통보가 잘 나오죠. 그래서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상평통보를 사용하였다 라고 하면 조선 후기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세기 이후에는요,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도 돈으로, 금납화, 돈으로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어음이나 환, 이런 거는 요즘 말로 따지면 수표 같은 거예요. 자기압수표, 신용화폐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조선 후기 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의 노력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치 체제를 개편하죠.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치 체제를 개편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둬야 될 법은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농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 걸 살펴봤죠.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지고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수공업에서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고요. 광업에서는 민영 광산이 개발이 됐고요. 또 각 지역에 상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공인과 사상이 등장을 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고, 특히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조선 후기에는 또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 호에서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등 이 시기,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상, 송상 등의 사상이 성장을 했고요. 보부상이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하면 보상과 부상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상, 머리에 이고 다니고요. 부상, 등에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장돌뱅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인삼,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됐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1번, 우경이 시작되었다. 우경은 소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삼국시대에 우경이 시작됩니다. 삼국시대. 2번, 회사령이 공포됐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죠. 10년대에 회사령이 공포됐고요. 3번, 대동법이 실시됐다. 요것이 중요하겠네요. 대동법이 실시됐다. 조선 후기에서 대동법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4번, 전시과가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고요. 5번, 물산장려운동도 일제강점기에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봤어요. 땡땡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자, 만상과 송상 등의 사상이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국경지대에서 개시와 후시가 성행했고요. 전국에 1000여 개에 달하는 장시가 열렸대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여러분이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1번, 낙난과 외에 철이 수출되었어요. 자, 낙난과 외면요, 이거는 변환에서 있었던 일이죠. 변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어요. 바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유통됐던 화폐 상평통보. 답은 2번이 되겠죠. 고액의 화폐인 은병이 주조되었어요. 이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의 고액의 화폐, 은병은요, 아주 비싼,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우리나라 모양의 형태의 돈인데요. 아주 고가의 화폐입니다. 4번, 시장을 감독하던 동시전이 설치되었어요. 이것은 신라, 경주에 동시전이 설치됐었고요. 5번에 병난도가 나와 있습니다. 병난도 국제무역항인데요. 고려시대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었고요.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요. 조선 후기의 경제를 물어봤고요. 답은 상평통보를 고르면 되겠죠. 자, 이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인삼, 담배, 채소를 재배했다. 상품 작물을 재배한 거죠.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확대됩니다. 모내기법. 그 다음에 사상과 도고가 등장을 했고요. 선대제, 민영수공업이 발달합니다. 민간광산이 개발이 됐고요. 덕대가 출현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다 어느 시기예요? 조선 후기의 경제가 되겠죠. 조선 후기 경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번, 토지제도의 변천은 아니죠. 2번, 반원 개혁정책. 이것도
고려 말의 상황이고요. 3번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아니고요. 4번 바로 뭘 찾으면 돼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요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5번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은 관계가 없을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처음에 조선 후기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선 전기까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양난, 외란과 두 번의 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가 바로 백성들 스스로 뭔가를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대동법이 시행이 됐고요. 또 농민들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모내기법을 시행하고 또 상업이 크게 발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 74쪽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75쪽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